이번 시간은 건축 설비편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설비편에서는 먼저 1장 총론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총론 파트에서는 먼저 1번에서 4번까지가 온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온도 부분. 1번에서 4번까지가 온도 부분의 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죠. 자, 온도는 우리가 옛날 가정에서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이럴 때 배웠던 기본적인 온도 부분을 다루는 있는데, 자, 이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돼서 필요한 온도는 1번입니다. 노점 온도의 개념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습시 온도, 하시 온도, 절대 온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온도죠. 이런 것은 별도의 시험 문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의 빙점을 제로로 두고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로 둔 일반 습시 온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 표준으로 잡고 있지만 잘 사용이 안 되죠. 후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구로파 이런 데서는 보통 하시 온도를 많이 쓰죠. 그래서 물의 빙점을 32로 두고 끓는 점을 211로 180등분해서 그것은 하시 온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관리적인 측면과 관련된 온도는 이 노점 온도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노점 온도. 자, 노가 이슬 노자죠.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 자, 우리 대기, 지구상의 대기 중에는 이 습공기, 습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수증기가 항상 수증기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온도에 도달되게 되면, 바로 이슬이 맺혀서 물방울이 맺히게 되겠죠. 그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인 이 노점 온도. 이 노점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같은 온도의 공기라도 이 노점 온도는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도씨 같은 온도의 공기가 있습니다. 20도씨 같은 온도의 공기가 있어도 습도에 따라서 노점 온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20도씨, 자, 이 습도, 예를 들어서 40%짜리, 우리가 이 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20도씨인데 하나는 70%의, 자, 우리가 공기의 상태가 있게 되면 이때 노점 온도는 A 공기하고 B 공기가 있을 때, 이 B 공기의 노점 온도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노점 온도는 바로 이 습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습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에 사실 때, 자, 이 벽이나 또는 샤시, 유리창 이런 데에서 성에가 끼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노점 온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도가 높게 되면 이 노점 온도가 높게 되기 때문에, 자, 이 유리창 표면이 차가워지면, 벽 표면이 차가우면 쉽게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곰팡이가 피고 이러니까 우리가 삶의 공간이, 자, 좋지는 않겠죠. 이 공기 상태가 나빠지면 냄새나고, 그래서 이 노점 온도는 습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습도와 관련된 게 5번하고 6번이 있죠. 절대 습도하고 상대 습도가 있습니다. 절대 습도. 자, 절대 습도하고 이 상대 습도. 일반적으로 이 상대 습도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 관리사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제 절대 습도는, 자, 습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 공기, 건조 공기 1kg당 얼마만큼 현재 실제 수증기가 얼마만큼의 수증기 양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을 절대 습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죠.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하여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절대 습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의 단위는, 자, 일반 수증
자, 이 습기를 포함하고 있는 습공기에 대한 자, 건조 공기 1kg에 대한 일반적인 비율이죠. 그래서 드라이 에어의 약자 DA를 쓴 것입니다. DA. 그래서 건조 공기 1kg에 대한 일반 공기의 비율에 대해서 습기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 수증기를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 습도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 습도의 단위는 퍼센트를 씁니다. 상대적인 습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 습도는 이걸 나타내겠죠. 자, 일반적으로 공기 온도에 대한 자, 이 포화 수증기량. 자,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집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게 여기에 대한 자, 실제 수증기량의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 수증기량의 자, 백분율을 나타낸 거 이것을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은 변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공기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 습기량이 변하지 않도록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기 때문에 실내를 난방을 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 분모 수치가 커지겠죠. 공기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을 하게 되면 습도가 건조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대 습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난방을 했을 때 실내 온도가 올라가니까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이 커져요. 분자가 실제 수증기에 변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건조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실내에 있을 때 코딱지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상대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변화가 발생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탈피. 엔탈피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합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인 압력과 부피를 가진 에너지에다 내부 에너지,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현열 값이나 이런 잠열 내부 엔탈피를 모두 합쳐진 것이 엔탈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습공기 선도. 자, 이 습공기 선도는 자, 습기하고 공기의 상태, 습도와 공기의 상태를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습공기 선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 습공기 선도는 대기 중에 자, 이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그 공기의 온도하고 습도나 모든 관계를 선으로 우리가 표현한 것이 습공기 선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고온도나 습고온도나 상대 습도나 절대 습도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공기 선도는 우리가 주의할 점이 여기 나타낼 수 없는 것, 습공기 선도의 각종 온도나 습도와 관련된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습공기 선도에는 열 용량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열 용량을 습공기 선도에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자,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각 물질마다 열 용량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열 용량하고 우리가 물이 가질 수 있는 열 용량이 틀려지죠. 그래서 이것을 습공기 선도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에 보시면 건고온도하고 습고온도에 대해서 다루어 놨습니다. 자, 건고온도라는 것은 쉽게 일반 온도계로 측정한 게 건고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온도의 감온부에다를 노출시켜서 측정하는 게 건고온도죠. 그 반면에 석구온도, 이 석구온도의 개념은 온도의 감온부에다가 보통 솜이나 천으로 감싸서 물을 뭉쳐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온도가 올라 건조해지면 이제 습기가 증발돼 그걸 나타내는 온도가 석구온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구온도하고 건고온도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자, 이 건고온도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석구온도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커요. 크면서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고온도하고 석고온도가 같을 수 있는 경우는 포화 상태, 습기가 100% 포화 상태에서는 건고온도하고 석고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건고온도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석고온도는 주변의 습도가 높으면 물의 증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습도가 높을수록 석고온도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습도가 100%가 되면 같다는 겁니다. 건고온도나 석고온도나. 그런데 건조하잖아요. 대기 중에 습기가 적게 되면 건조하니까 물이 증발이 되겠죠. 온도의 감온부에 솜이나 천에다 물을 뭉쳐놨기 때문에 증발이 되니까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로 나타낸 것이 석고온도입니다. 관계상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비열 개념이 나오죠. 자,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온도 1K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 합니다. 비열. 그래서 이 비열의 단위는 과거에는 뭐 킬로칼로리, 열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쓰는데 지금은 비열의 단위를 열량의 단위 킬로줄을 쓰기 때문에, 자, 비열은 킬로줄 per 킬로그램 K가 됩니다. 어떤 물질 1kg을 1K 올 때 필요한 열량의 단위, 이것이 비열의 단위가 됩니다. 비열의 단위. 그러면 각 물질마다 비율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묵은 고체들이 비율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열 용량. 자, 열 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총 열량이죠. 열량을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하는데, 열 용량을 구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비열이죠. 열 용량이란 것은 질량에다가 비열을 곱한 것이 열 용량이죠. 질량. 그래서 열 용량은 무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열 용량은 커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온수 난방하고 전기 난방이 있다. 그러면 전기보다는 온수가 무겁죠. 그러면 온수 난방이 열 용량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번, 14번, 우리가 15번은 자, 일반적인 저그 관계상 나누어 나고 있죠. 우리가 물체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고체와 액체, 기체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13번, 14번, 15번의 관계가 됩니다. 거기 들어간 열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체하고 자, 액체, 기체의 관계를 다룬 것이죠. 기체의 관계를 다룬 것. 자,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되느냐 또는 액체에서 고체로 되느냐 차이죠. 그래서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융해라고 칭하죠. 융해. 그럼 여기에 필요한 열을 융해열이라고 하죠. 융해. 이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 기체에서 액체로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느냐 또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느냐 차이겠죠. 그러면 보통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 보통 정발이나 기화라고 하죠. 반면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를 우리가 응축이라고 하죠. 응축. 이게 응축이고, 보통 이것은 뭐 기하,
또는 정발이라고 하죠. 정발. 그러면 자,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를 응축열이라고 하죠. 응축열 이렇게 칭합니다. 그다음에 고체하고 기체의 관계는 우리가 뭐 대표적인 드라이애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드라이애스. 그래서 기체에서 고체로 되거나 고체의 기체로 될 때를 보통 성하라고 하죠. 이때 들어간 열을 성하열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로 되면 응고라고 하죠. 응고. 자, 그래서 이 관계와 관련된 우리가 열량을 우리가 다룬 것이죠. 그런데 뭐 이것은 꼭 시험 언급은 했습니다. 지문상 언급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험에 내기는 그렇죠. 초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간략히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난방도일. 자, 난방도일은 시험에 2번 기출이었습니다. 난방도일. 자, 이 난방도일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만들어서 실내에 난방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실내 난방을 하게 되면 실내 온도가 높고 겨울철이니까 밖의 온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실내 평균 기온하고 이 실내의 이 평균 기온을 내요. 그리고 평균 기온과 외기 평균 기온을 내게 됩니다. 이 평균 기온. 이 두 가지를 내서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온도 차에다가 온도차가 나게 온도차에다가 난방 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데이를 날짜를 난방 일수를 곱한 것 이것이 난방도일 개념이 되는 겁니다. 난방도일. 그래서 이 난방도일 값은 실내 평균 기온하고 외기 평균의 차이에다가 이 온도 차에다 일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외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내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외기 온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외기 온도에 따라서 난방도일 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실내 온도를 20도씩 유지하는 거하고 자, 이 제주도 서귀포에서 20도씩 유지하는 건 차이가 있다. 왜? 외기 평균 기온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이 겨울철에 더 많이 춥죠. 그래서 난방도일 값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난방도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형상이 그죠? 남쪽이 난방도일 값이 적어지고 북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그리고 해안 쪽하고 내부 쪽을 내륙 부분하고 살펴봤을 때 해안 지방이 난방도일 값이 적고요. 내륙 지방이 난방도일 값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동서쪽으로 나눴을 때 우리나라는 북서 계절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특히 서쪽부하고 동해안을 구분했을 때 동해안의 난방도일 값이 적게 나타납니다. 서해안이 난방도일 값이 크게 보통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에 현열, 18번에 잠열 개념이 나옵니다. 보통 현열과 잠열의 차이,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현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도씨 물을 자, 우리가 컵라면을 물을 끓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1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이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 이것을 현열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물을 끓이게 됩니다. 100도씨 전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물에서 전기로 상태 변화가 생겼죠. 온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잠열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현열은 온도 차이에 따라서 현열량이 달라지죠. 온도 차이에다가 그 비율을 곱해 주시면 되지만 잠열은
이미 정해져 있죠. 이 물의 정발 잡열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57 약 킬로줄 정도를 가지고 있죠. 1kg당. 잡열은 2257kg이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은 온수 난방은 현열을 이용합니다. 온수 난방의 경우는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이고 잡열을 이용하면 잡열을 이용하는 것은 전기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의 경우는 잡열을 이용하고 온수 난방은 현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9번에 전열 과정을 다뤘죠. 자, 이 전열은 열의 이동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열의 이동입니다. 보통 열은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해 가려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바람도 고기압의 저기압 차이에서 바람도 불어가다시피 열도 이동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열이 다른 장소로 옮겨 열의 이동을 전열이라고 하죠. 열의 이동 이야기하면 전열인데 그 전열 과정을 살펴보시면 자, 열 관류나 열 전도, 열 전달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 관류라는 것은 이것을 열 관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 벽체란 고체란 분리한 공간에 벽이 있었어요. 있으면 여기가 실외고 여기가 실내가 됩니다. 실내 공간. 아니면 방과 방이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내 온도가 20도시고 외부 온도, 실외 온도가 마이너스 5도씨가 됩니다. 그럼 열이 이동해 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관류 현상이다. 이 공간에서 고체를 통과해서 다른 공간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죠. 열이 간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전체 이것을 열관류라고 표현하는 거다. 열관류.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고체를 통과해서 지나간 거죠. 이것을 열관류 또는 열통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열관류, 열통과. 자, 이때 열전도라는 것은 보통 이겁니다. 물질의 이동은 없습니다. 단지 고체 내부에서 요 과정을 나타낸 것이 열전도입니다. 그러면 실제 실내 요 표면하고 실내 요 표면 온도는 다를 것이다. 그럼 보통 실내에 접하고 공기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이 온도가 높겠죠. 그러면 그 온도가 높은 여기에서 물질의 이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 열만 이동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 고체 내부에서 열의 이동, 열이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하는 것을 열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열전도. 같은 고체 내부에서 열의 이동 아닙니까? 그것을 열전도. 그리고 실내 공기 온도가 요 표면 온도보다 높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열이 이동해 갈 것 아닙니까? 열의 이동. 그러면 공기하고 이 고체하고 열의 이동이나 또는 이 고체 표면에서 공기로의 열의 이동.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열전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공기에서 고체에 열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열전도 현상을 거쳐서 다시 열전달을 거쳐서 열이 빠져나가는데 그 전체 과정을 열관류 현상, 열통과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벽체 구조가 열이 잘 통하도록 된 구조는 춥습니다. 열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이 춥죠.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열이 잘 이동하지 못하도록 옷을 입죠. 그래서 오리털 파크나 이런 것을 입어서 열이 간통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단열
아파트는 공사할 때 단열재 시공하고 이런 것이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2번에 뭐 결로적인 측면. 자, 이 결로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지구상에 사는 공기가 습공기예요. 보통 인간은 일정한 습도에서 쾌적을 느낍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다습하도 인간의 쾌적감이 없고 도로 뭔가면 제가 하죠. 특히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높아지죠. 이런 습도가 낮으면 그것도 좀 나쁩니다. 적정한 습도 55% 플러스 마이너스 15% 사이에서 느낍니다. 보통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약간 습도는 달라지지만 보통 55%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데 이 습공기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공기에 전부 다 뭐가 있는가? 습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기는 노점 온도를 다 가져요. 노점 온도.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거죠. 실내에 난방을 했고, 우리가 적정한 걸 하기 위해서 습도를 맞추고 있죠. 그런데 이 실내 공기에 노점 온도가 있는데 이것이 외벽과 마주쳤을 때, 이 실외벽이나 유리창과 마주쳤을 때 이 공기에 노점 온도가 있을 건데 이 노점 온도보다 이 표면 온도가 실내 표면 온도가 낮게 되면 결로가 발생하는 거죠.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결로라고 합니다. 결로. 그럼 이제 표면에서 발생하면 실내 표면에서 발생하면 표면 결로고요. 벽체 내부에서 발생하면 내부 결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에서 물방울이 맺히면 이것은 표면 결로의 개념이 됩니다. 표면 결로. 그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결로는 표면 결로입니다. 그래서 안경 쓰신 분들이 실외에 있다가 실내에 탁 들어가면 안경에 성에가 끼죠. 그것은 표면 결로예요.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이 안경 유리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경 표면에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해서 들어가기 이전에 안경을 품에다 품어서 따뜻하게 해서 딱 들어갈 때 쓰게 되면 성에가 안 끼겠죠. 그러면 이 표면 온도가 높으면 결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는 반대로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기거든.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춰 주시면 돼요.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춘다는 것, 실내 습기를 갖다 줄여주시면 돼요. 또는 환기를 자주 해주면 되죠. 그런 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결로가 생기면 내부 결로죠. 벽체 내부에서 결로 생기는 것이 내부 결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4번에 보시면 자, 유효온도 이펙티브 템퍼러처는 자, 인간이 이 온열을 느끼 따뜻하다 춥다 이런 걸 느낄 때 가장 기본은 온도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온도만이 우리가 인간이 체감을 느끼는 이 감각 온도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다른 영향도 준다는 겁니다. 습도나 기류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바람이 불게 되면 더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름철에 습도가 높으면 더 우리가 더 더워지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온도하고 습도, 기류 이 3요소를 조합해서 만든 온도를 유효온도 (Effective Temperat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효온도를 만들었을 때 다른 복사열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3요소만 고려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수정 유효온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5번에 열교 나옵니다. 자, 열교 히트 브리치. 자, 히트 브리치 열교라는 것은 열교라는 것은 이것을 열교라고 하죠. 열적 취약 부위로의 열의 이동입니다. 만약에 단열재를 공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옷을 다 입었습니다. 옷을 다 입었는데 내가
모자도 딱 썼고요. 다 했는데 목도리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여기가 노출되죠. 그러면 여기가 열겁니다. 히트 브릿지 열의 교량이가 이거 열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반대로 냉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열교 부분이 냉교 부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서는 이 열교 부위에서 결로가 발생됩니다. 왜? 열이 빠져나간 대로 냉기가 들어와요. 그 대표적으로 유리창 이런 데에서 성에가 잘 끼죠. 왜? 이 열의 교량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열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어요. 그 부분이 차갑습니다. 그럼 사람은 이런 옷을 입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가운 부분이 열교 히트 브릿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가운 부분 만졌을 때. 그래서 보통 악수를 했을 때 이거죠. 밖에 이렇게 손을 내놨다가 노출시켰다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악수하면 찼죠. 근데 어떤 분은 장갑을 꼈거나 아니면 호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있는 사람 악수하면 따뜻하죠. 그 부분은 열교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에서 열교는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차가운 부분이 열교 부위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결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번에 열간류 저항. 자, 열간류 저항이란 것은 열간류는 열이 이동해 가는 게 열간류고 열이 얼마나 칸통에 흘러갔느냐고 저항은 반대죠. 이것이 열간류의 개념이고 열이 칸통에서 흘러서 나간 거고 그럼 이것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바로 저항입니다. 열간류 저항이에요. 그래서 열간류 현 열의 이동이 어렵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열간류 저항입니다. 그러면 저항이 크게 되면 열의 이동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실내가 겨울철에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열재는 열간류 저항이 큰 재료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열간류율하고 반대 개념이 열간류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일 때는 열간류 저항이 큰 옷들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번에 보시면 극감풍. 자, 극감풍이라는 것은 극감풍은 틈새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틈새 바람, 극감풍, 틈새 바람입니다. 보통 문을 닫았는데도 우리가 약간의 저기죠 공기가 통할 수 있죠. 그게 극감풍, 틈새 바람. 근데 틈새 바람이 과거 한옥이 건물에는 틈새 바람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식 건축물은 샤시가 잘 됐죠. 공사가 잘 되므로 이 틈새 바람 급방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도 막 항소바람이 틈새바람 분다 하죠. 그래서 이 극감풍 틈새바람을 우리가 극감풍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총론 파트의 용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는 1장에서는 뭐 이런 난방도일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현열, 잠열 이런 결로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상대습도 이런 것은 지문 형태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급수설비적인 측면에 대해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